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검찰은 공수처에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된 고발 사건들에 대한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검찰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압수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앞서서 이 같은 내용으로 5처장 등 공수처를 검찰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수사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연금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민주당의 참석 보류 선언으로 끝내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는 이상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국정협의회 참석 보류 선언, 그 이유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결국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불씨가 됐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조금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행위를 헌재가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으면 최 대행이 곧바로 임명을 해야 하는데 이를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국정수습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연금개혁과 반도체 특별법, 추경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끝내 무산됐고 향후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협의회 참석을 거부한 것 자체가 민생보다는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걸 방증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조금 전에 긴급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결정은 대단히 유감이고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입법부인 국회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요하고 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오만하고 무리한 행동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앞으로 연금개혁을 어떻게 풀어갈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경제 상황 등 여건에 따라 연금 수급액 등을 자동 조정하는 이른바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자동 조정 장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민주당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라 오늘 국정협의회 불발을 차치하고서라도 앞으로의 협상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여야는 아침부터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도 최상목 대행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며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만큼은 현행 8명 체제로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기자들에게 혹여 마 후보자 임명으로 윤 대통령 심리 기일이 길어지는 건 아닌지 염려는 있다며 헌재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 관련 판결로 또 한 번 공정성 시비를 자초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헌재 결정이 직접 강제력이 있지는 않다는 주장을 펼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단을 내리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직접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위헌성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마은혁 후보자 임명 등 즉각적으로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여야가 본격 민생 경쟁에도 뛰어든 모습인데요. 오늘 아침 각 당 회의에서 어떤 발언들이 나왔습니까?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먼저 아침 회의에서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새 지원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추경에는 공감하지만 국민 1인당 25만 원의 지역 상품권을 주자는 이재명 대표의 정책은 국민을 현혹하고 혈세로 매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이어 가장 어려운 분들의 소비여력을 보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지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제안을 하나 했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에서 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께 힘이 되는 책임을 제대로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법 개정안을 고리로 이에 반대하는 여당을 압박하며 개미 투자자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임무를 주주까지 확대해야 주식시장이 살고 시민들도 부동산 자산 형성에 매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법 개정은 윤 대통령과 금감원장, 심지어 여당 전임자인 한동훈 전 대표도 약속했던 것 아니냐고 공세를 펼치며 다음 회기에 반드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입니다. 지금 와서는 또 상법 개정안을 반대를 하는데 팥죽 끄듯이 개구리 어디로 뛰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서 어디 살겠습니까? 여야는 이 밖에도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적용 제외 문제 등 경제 법안을 놓고도 서로 자신이 민생을 챙기는 유일한 정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조기 대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앞서 민주당의 참석 보류 선언으로 국정협의회가 취소됐다는 속보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과 주력 산업의 생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추대행 측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정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라고 밝혔고요. 빠른 시일 안에 그러한 논의의 장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협의회와 관련된 추가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선고를 앞둔 가운데 앞서 논란이 됐던 마은혁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 여부가 탄핵 심판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재판부는 오늘도 증거 분석과 자료를 검토를 하면서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오늘도 재판부 평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재판부는 오늘도 철통 보안 속에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별도의 회의 공간에 재판관 8명만 참석을 하는데 도청, 감청, 방지 장치도 설치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제시됐던 양측의 증거를 검토하고 증인들의 진술을 비교하며 쟁점을 정리하고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변론은 종결됐지만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각각 참고 자료를 제출하고 헌재를 압박하는 메시지 등을 내며 여론전과 물밑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어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언제쯤 임명할까요? 네, 어제 헌재 결정 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고는 했지만 결정문을 살펴보겠다며 구체적인 임명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정치적 환경 탓에 마 후보자의 임명 시기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임명 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임명을 유보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복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는 만큼 최 권한대행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지도 관심인데 합류 여부는 어떤 변수로 작용하게 될까요? 네, 만약 헌재 재판부가 9인 체제로 완성이 된다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마 후보자의 합류가 결정된 경우에는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해서 3월 중순으로 예상됐던 선고 날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변론에서 나온 증언과 증거조사 과정을 녹음 파일로 재생해서 들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이 핵심 내용을 설명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간이갱신 방법도 있긴 하지만 대통령 측에서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변론에 참여해야 선고에 관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서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지금의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헌재는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면서 모든 것은 재판부 결정에 달려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차정은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경 책임자 9명을 오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재판에 넘겨진 군경 책임자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검찰 특수본이 군경 책임자들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모두 합해서 9명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같은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침투와 관련된 기소 인물들입니다.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과 김현태 707 특임단장 그리고 경찰인 목현태 전 국회 경비대장이 기소가 됐습니다. 검찰은 이상현 여단장이 계엄 선포 직후 차량에 실탄을 싣고 국회로 출동을 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다라는 등 국회 침투에 중요하게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현태 단장에게는 국회 본회의장 진입과 전기 차단을 시도하고 또 병력을 국회 봉쇄에 가담하게 했다는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목현태 전 경비대장은 계엄 당시 2차례에 걸쳐 국회 출입을 막았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네, 이른바 정치인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서도 군경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죠? 네, 맞습니다. 검찰은 이 반국가 세력 합동 체포조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그리고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됐습니다. 먼저 검찰은 김대우 단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14명에 대한 체포와 구금시설 이송을 지시했고,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과 박헌수 조사본부장이 경찰과 군에서 각각 체포조에 투입될 인력을 준비하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 점거 직원 체포와 관련해선 정보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네, 고동희 정보사 계획처장과 김봉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그리고 정성욱 정보사 대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동희 처장은 계엄 선포 직후 부대원들과 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을 해서 서버실 장악 등 청사를 점거한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봉규, 정성욱 대령은 노상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사조직이죠. 제2수사단 준비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일단 검찰은 관련자 가운데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고요. 검찰 특수본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계엄 사건 수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엄에 가담한 주요 관계자 중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없다고도 덧붙였는데 지금까지 이름이 거론된 다른 관계자들도 추가 수사를 거쳐서 기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창원에서 명태균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조사에서는 검찰이 여권 정치인들과 관련한 명 씨의 기존 진술의 사실관계를 점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지금은 오후 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네, 오전 10시부터 11시 반쯤까지 오전 조사가 진행이 됐고요. 오후 2시부터는 변호인 입회 없이 명태균 씨 홀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 전 그 토대가 되는 명 씨 진술들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명 씨의 변호인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어젯밤 9시까지 진행된 조사의 큰 부분이 명 씨가 앞서 11차례 조사에서 했던 진술들을 검찰이 한 번 더 확인하는 내용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윤 대통령 부부 자택에 찾아가 여론조사 결과가 담긴 출력물을 전달했느냐는 질문도 했고 명 씨는 아니라며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 씨는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특검을 촉구해온 만큼 변호인단도 같은 입장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의 뜻에 따라서 특검을 통과시키셔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국회의원들의 민낯이랑 여러 정치인들의 민낯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 씨가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주장해온 여권 정치인들과의 관련해서도 조사하고 있죠. 네, 오늘 오전 조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도 언급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어제부터 명 씨가 거론해온 정치인들 관련 진술을 차례로 확인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는 여권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두 사람 관련 진술도 검찰이 점검에 나선 겁니다. 이 가운데 오 시장은 후원자 김한정 씨를 통해 명 씨에게서 비공표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이미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중앙지검 수사팀이 사건 이송 이후 첫 강제수사 대상으로 사업가 김 씨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오 시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명 씨는 오 시장을 7차례 정도 만난 적이 있다며 이 가운데 4차례는 시간과 장소를 특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여권 정치인들 연루 의혹 수사는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명 씨 출장 조사도 앞으로 몇 차례 더 진행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딸의 이름을 도용해 불법 대출을 받고 이에 대해 허위로 해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편법 대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사회부 연결하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재판 선고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진행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양문석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특정 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두 가지 혐의 모두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선 재판부는 지난 2021년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아 아파트 구매 대출금을 갚은 사기 혐의에 대해선 은행에 대한 기망과 대출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 의원이 배우자만큼 자세한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업 자금으로 쓸 의사가 없지만 대출 신청서에 서명한 이상 고의가 있다고 본 겁니다. 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이 은행이 먼저 사업자 대출을 제한했다는 허위 해명글을 SNS에 올린 선거법 위반 혐의에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을 넘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허위 사실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아파트 가격을 실거래가보다 9억 6,400만 원 낮은 공시가격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에 대해선 금액 차이가 매우 커 단순한 부주의로 보기 어렵고 부주의라고 해도 유죄는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은행에 허위 문서를 제출한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선 양 의원이 구체적으로 배우자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던 양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자 굳은 표정으로 재판정에서 나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판결문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소 이유를 쓰면서 정리할 예정이니까 오늘은 이 정도 합시다. 네, 앞서 구형한 징역 3년 6개월보다 낮은 형량과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아든 검찰 역시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경찰이 안성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함께 압수수색에 참여한 노동당국은 현대 엔지니어링 주우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 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경기 남부경찰청 고속도로 붕괴 사고 전담 수사팀은 오늘 아침 9시 반쯤부터 공사 관계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사고 사흘 만에 첫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와 시공사인 현대 엔지니어링, 도급회사인 장원산업과 강산개발 등 4개 업체가 대상인데요. 이들 회사 본사와 현장 사무실 등 7곳에 대해 경찰과 고용노동부 감독관 등 모두 70여 명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건설계획과 시공 절차 등 관련 서류와 전자정보, 수사 대상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25일 경기 안성시 서운면 고속도로 다리 건설 현장에서 교량 상판 구조물인 거더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노동자 10명이 추락하고 파묻히면서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이후 경찰은 관계자들 참고인 조사나 현장 CCTV, 공사 계획서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공사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왔는데요. 경찰과 노동당국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사가 기존 계획과 절차대로 진행됐는지, 안전수칙 위반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공사 관계자는 도급업체 장원산업 현장 소장 1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현대 엔지니어링 주우정 대표이사와 장원산업 대표를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압수물 분석 등 진행 상황에 따라 수사선상에 오를 책임자급 공사 관계자들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네, 이처럼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관계 당국은 오늘 첫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경찰은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를 벌이면서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네, 경기 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 현장입니다. 네, 지금도 합동 감식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이곳 붕괴 현장에서는 5시간 가까이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전담 수사팀을 중심으로 국과수와 산업안전공단 등 6개 기관 42명이 투입됐는데요. 고속도로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됐는지, 설계나 장비 조작에 오류는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잔해뿐만 아니라 교각 위에 올려져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 거더도 모두 감식 대상인데요. 감식반은 거더 공정이 정상적이었는지,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 배합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사고 당시 거더가 기우는 걸 막는 안전 로프가 없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고 현장이 넓은 만큼 앞으로 드론과 3D 촬영 장비 등을 동원해 추가 감식을 여러 차례 이어갈 전망입니다. 네, 오늘로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인데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사고 직후 모습 그대로 높은 교각 위에는 철골 구조물이 위태롭게 걸려 있고 그 아래에는 떨어진 잔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주변 도로도 여전히 통제된 상태라 주민들은 불편과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관계 당국은 일단 어느 정도 사고 원인이 파악될 때까지 현장을 최대한 보존하며 위험 요소를 관리할 방침입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는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시공사인 현대 엔지니어링 건설 현장과 고위험 교량 현장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고는 런처라고 불리는 크레인이 교각 위에 상판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경찰은 연일 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며 사고 당시 상황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합동감식 결과와 압수수색, 관련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붕괴 원인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 현장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전해드린 속보 관련해서 짧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 측에서 영장 쇼핑 관련 고발을 했으니 이제 압수수색하는 건 뭐 당연한 절차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걸까요?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강제 수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수처 측에 먼저 임의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뭐 요구를 했을 때 공수처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을 때 그때 이런 형태로 압수수색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있거든요. 검찰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게 될 때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영장을 이제 발부해준 판사 역시 지금 공수처에서 나오고 있는 해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적절하다, 좀 미흡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그 공수처에 대한 어떤 의구심들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떨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한다. 형사재판 관련인데 뭐 헌법재판소 판단에도 영향을 줄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논란을 빨리 해소하는 게 좋겠다. 공수처도 어쨌든 수사기관이고요. 그리고 이 논란을 해소함으로써 검찰은 앞으로의 수사에서 그 본인들의 어떤 큰 집으로서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 논란을 수사해서 정리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검찰의 공수처 압수수색 어떤 주도권 싸움의 일환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향후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 출마가 유력한 잠룡들이 지금 앞다퉈서 개헌 이슈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차기 대통령은 개헌을 하고 4년도 아닌 3년 뒤에 물러나야 한다는 말을 해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합니다. 정치인 중에서 막내지만 제가 7공화국의 문을 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문제 많은 6공화국을 문을 닫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는 많은 구상을 밝힌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까지 제왕적 대통령 해보고 그 다음은 난 몰라 뭐 이거 같아요. 저는 내가 대통령 되면 뭐 하겠다 이런 사람 믿지 않습니다. 헌에 있어서. 헌에 있어서. 네, 우리 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 민주당은 임기를 3년으로 줄이기 위해서라도 개헌 논의에 나올 것이다. 그런 그 논리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3년만 하고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 개정 등 연합 정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견 수렴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내란에 집중할 때이지만 이 제안에 대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제7공화국의 출범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복원이자 민주주의의 정착이 될 것입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고 본인은 4년도 아닌 3년만 하고 내려와야 한다. 좀 파격적인 제안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제에 대해서 지금 너무 제왕적 대통령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떠한 그 국회와의 그 선거 기간 20년에 한 번 정도씩만 맞춰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과 같이 거대 야당이 있었을 때는 계속적으로 어떤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나왔던 4년 중임제로서 개헌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번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2028년이 총선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올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2028년에 그 총선과 대선을 함께 하는 것으로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겠다면 3년을 하고 내려오겠다라고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저는 전략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돌아오면서 그 방향성을 잘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 내에서의 그런 배신자 프레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험난한 산으로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표도 뭐 계엄을 할 사람이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사람들의 시선을 밖으로 돌리는 이런 것들도 있었고 지금 개헌 이야기하는 것도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 있어서 개헌 이야기를 했거든요. 개헌과 정치 개혁이 본인의 마지막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화답하는 형태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보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대선 주자들, 대권 주자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개헌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었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얼마 전에 토론회 됐었거든요.
서울시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조금 한동훈 대표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는 듯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3년만 하고 내려오겠다. 그런데 이 개헌 프레임을 한두 달 전에 내가 먼저 생각했다. 네. 이렇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네, 뭐 본인이 먼저 생각을 했으면 그거를 쭉 주도권을 뺏기지 않도록 끌고 가는 것 또한 본인이 해야 될 능력의 하나겠죠. 어쨌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강 변호사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대선 후보로서의 공간과 입지를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당대표에서 축출되면서 그 입지가 많이 부서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입지를 구축하려면 지금 탄핵과 내란 이슈가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상황에서 다른 이슈를 내세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이번에 낸 책이 국민이 먼저다라는 책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과 국가가 먼저인 이슈가 뭐냐라는 것을 던진 거겠죠. 그러려면 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지금 권력 구조가 바뀌어야 되고 권력 구조가 바뀌려면 개헌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개헌이 안 된 이유는 그 권력을 쥔 자의 헌신과 양보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걸 또 강조하기 위해서 본인은 3년만 하고 내려올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진정성이 있고 헌신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여당과 야당의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이슈를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게 된다면 여야가 함께 논의하는 장도 많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는 여야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도 구축하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데 개헌은 야당 협조가 필수적인데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만나서도 개헌 이야기를 하면서 고민해보겠다. 그냥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가장 야당에서 지금 힘이 있고 차기 대통령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협력이 없이는 이게 현실성이 지금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렇지만 하고 끝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로서 현실성과 파괴력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성과 파괴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이슈라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로서는 지금의 현재를 타파해 나가는, 돌파해 나가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이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헌을 안 할 수는 없다라는 인터뷰 내용도 있었습니다. 개헌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나 때는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건가요?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이 좀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헌은 그동안에 갑작스럽게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민주당 측에서도 이야기를 한 바가 여러 차례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지금 87년 이후로 40년 동안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대한민국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헌법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특히 대통령이 마지막 최후 진술에 있어서 개헌 이야기를 꺼낸 것이 비상계엄이라는 사태는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힘든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떠한 열매를 열리게 되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야가 이 시점에 어떠한 합의를 이루고 그리고 개헌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대한민국 정치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실 수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어쨌든 좀 조기 대선 전후로 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조금 더 불붙는 것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한 여야 잠룡들의 다양한 생각을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마은혁 헌재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룬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거라는 어제 헌재 결정을 두고 여야의 여론전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대화 상대로도 인정하지 어렵다면서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했고요. 결국 협의회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는 속보도 전해드렸습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되긴 하는 걸까요?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헌재 결정까지 났는데 웬 정무적 판단입니까? 최 대행이 정치인입니까? 만에 하나 명태균 특검법도 제2요구권 행사를 정무적으로 판단할 심산이라면 오늘 당장 대행 옷을 벗고 내란당 국힘에 입당 선언을 하십시오. 최소한의 형식적 명분조차 없이
중립을 가장한 최대행의 정치 행위야말로 국가의 정상화와 경제 회복을 막는 주범입니다. 즉각 명태균 특검법을 공포하십시오. 중대한 탄핵 심판을 앞두고 최상목 대행이 그 추천 과정에서 여야 합의도 거치지 않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헌재의 공정성 시비가 다시 불붙게 될 것이고 국민 통합에도 저해가 될 것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해야 할 것입니다. 네,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화 상대로도 인정하지 않겠다. 결국 국정협의체까지 취소가 됐어요. 네. 최상목 대행의 속내가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상목 대행은 그야말로 대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여야가 대행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논쟁 속에서 자기의 입지를 정해야 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최상목 대행은 어쨌든 현재의 여당, 그러니까 지금의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의 대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권 인사라는 거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과도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도 조금 더 논의를 통해서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을 이끌어내는 자세가 필요하지, 우리가 지금 좀 약간 힘이 있어 보이니까 모든 것을 힘으로 끌고 나가고 이 힘에 반항하는 사람은 전부 다 누르거나 아니면은 불이익을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론은 또다시 이게 민주당이 또다시 뭐 점령군 행세를 하려고 하나, 이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번 그런 걸 겪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김민석 의원이 특검법을 안 하면 그것이 마치 국가 정상화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명태균 특검법하고 국가 정상화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예. 그래서 자신들의 진영 논리에 너무 빠져 있으면 중도는 또 뜨거라 하고 조금 한 발 물러나게 된다는 걸 좀 생각하면서 주도권, 정치의 주도권을 계속 유지해 가려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각에서는 마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합류로 그 결정이 늦어질 가능성을 고려하면 오히려 즉시 임명이 여당에게 유리한 카드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왜 이렇게 최상목 대행을 압박하는 걸까요? 일단은 뭐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성향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일이 조금 더 지연이 된다라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낼 때 지금 마은혁 후보자의 성향은 우리가 보통 진보 보수라고 표현을 할 때 진보보다도 더욱 더 진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굉장히 강성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사건이 계류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를 첫 번째로 결정한 것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은 아마도 구인 체제로서 결정을 내리고 싶다라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 지금 8인 체제로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부담감이 있고, 당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8인 체제로 결정이 났을 때 좀 위헌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먼저 처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렇게 한다면은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 임명을 하게 된다면 저는 구인 체제로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시간은 조금 더 지체돼도 어떠한 정당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결과를 확실히 하고 싶은 민주당의 그렇죠. 뜻일 구인 것이다. 체제로서 완전체로서 결정을 내리고 싶었기 때문에 헌재가 지금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부분을 가장 먼저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논란에 불을 붙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어제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감사원이 중앙선관위를 감찰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건데요. 감사원은 같은 날 선관위의 채용 비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내용 보시겠습니다. 지난 2021년 경남 선관위에서는 자녀 특혜 채용 관련 투서를 받고도 문제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는데
우리는 가족회사라며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고 묵인했습니다. 면접위원이 연필로 채점하도록 한 뒤 이 점수를 조작한 서울 선관위의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 같은 감사 과정에서 나온 해명은 더 황당합니다. 채용 관련자가 선관위는 믿을 만한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 이후 이루어진 경력 채용에서 모두 800건 넘는 채용 비리가 적발됐는데 김세환,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의 자녀들도 포함됐죠. 내 딸 정말 착하다면서 채용을 청탁했다는 사실, 또 자녀가 직원들 사이에서 세자저하로 불렸다는 것 등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는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선관위는 감사원의 징계 요구나 시정 통보를 수용할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여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21세기 근대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음서제 집단이 바로 선관위였던 것입니다. 고위직 나눠먹기, 장기 무단결근, 급여 과다 수령, 병가 셀프 결제, 근무 중 로스쿨 진학비 졸업까지 그야말로 엽기적인 부정과 비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지금의 선관위는 대한민국 그 어느 조직보다도 썩은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무소불위 마피아 선관위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같은 헌법기관으로서 서로 상호간에 대한 그런 권한 침해는 할 수 없다. 이것을 헌재가 헌법적인 원칙을 확인한 것이 일반 수사기관에서 그런 개인 비위 부분을 수사를 하면 된다.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사법 절차에 따를 것이지 그를 하나의 기관을 통째로 그 기관 전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봅니다. 네,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권한이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날, 감사원은 보란 듯이 선관위의 채용 비리를 조목조목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관위가 정말 경악스러울 정도의 집단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가 음서제 얘기를 했어요. 뭐 진짜 저는 이 음서제 시행기관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진짜 선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자, 이 공직이라는 것은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에게 공개가 돼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이 공무원이 돼도 자동 승진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 그 위에 상급의 직위가 오픈이 되면 이거 자체가 모든 국민에게 기회 평등으로 작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모든 사람의 세금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자리니까. 그래서 그것을 할 때에 모든 사람에게 오픈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공개 채용을 하고요. 그리고 친인척 같은 경우는 네포티즘 방지법이라 그래가지고 방지하는 아예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뭐 랭킹을 매겨가지고 외부에서도 보게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굉장히 공정하게 그리고 모두에게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게 공공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일부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직장을 만들어 주려고 그걸 만든 건가요?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표현도 진짜 저는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저런 자들은 빨리 속아내야죠. 공무원의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감사원은 미국 같은 경우는 국회에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감사를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 세금을 쓰는데 회계감사를 하는 기관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의 감사원이 못한다면 국회 내에 회계감사할 수 있는 조직을 두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 기회에 마련을 하든지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선관위를 향해서 범죄 마피아 패밀리라면서
국정조사와 청문회 도입까지 거론을 했는데 감사원 감사가 없었으면 이런 부분들이 다 묻혔을 것이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죠. 우리 아까 봤었던 그 경남 선관위에서 투서가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그냥 종결시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감사원이 어쨌든 감사를 해보니까 무더기 채용 비리들이 나왔던 것이죠. 아니 1년에 183일을 무단 결근했는데 3,800만 원을 수령한 사람도 있었어요. 정말로 신의 직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전혀 납득하실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지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에 선관위에 대한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관위가 그동안에 정부에서 어떠한 뭐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본인들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그런데 국정원이 조금 들여다보니까 비밀번호가 뭐 1, 2, 3, 4, 5로 되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했잖아요. 지금 이번에 나온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선관위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저는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헌재에서는 뭐 국정조사, 국정감사 아니면 외부 수사기관에서의 그런 수사를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너무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 선거 관리 업무가 아닌 정말로 채용이라든지 단순한 뭐 인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원이 조금 더 유도리 있게 해석을 해서 그 감사원에게 감사 권한을 줄 수 있도록 헌재가 조금 더 유도리 있게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에 그 선관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국회가 뭐 법률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도 그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법률에 대해서 본인들의 선관위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관위 채용 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까지 짚어봤습니다. 어제는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략적 특검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은 특검만이 답이란 입장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의 목소리까지 이어서 듣고 오시죠.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생 정치하면서 제가 아무리 다급해도 이 선거 도와주는 사람한테 당신은 선거 끝나면 내가 잘 되면 무슨 자리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한테만 도와준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준석 의원 또 대통령 선거까지를 다 여론조사 비용을 명태균한테 뜯겼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준석 의원도 부인하고 있죠. 하다 이제는 명태균이 민주당 사람이라는 억지입니까? 심지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명태균이 민주당 사람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특검에 찬성하는 홍준표 대구시장도 민주당 사람입니까? 이러다 명태균이 중국인이라는 말까지 나오겠습니다. 이제 공은 최상목 대행에게 넘어갔습니다.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 명 씨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면서 평생 살면서 내가 잘 되면 무슨 자리 주겠다 이런 약속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 입장 어떤 것 같으세요? 굉장히 답답하겠죠. 본인은 억울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특검이 도입이 된다면 브리핑 조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사 과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대국민 메시지들이 나가게 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오세훈이 뭔가 있나 보다. 왜냐하면 오세훈, 명태균이란 이름이 헤드라인에 걸리기만 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그래서 있거든요. 특검하지 말고 빨리 수사를 하자.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지금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마 오세훈 시장이 곧 뭐 중앙지검 같은데 나 빨리 수사해달라고 찾아가는 퍼포먼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특검이라는 것이 지금 뭐 관련된 사건들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도 헌법에 맞지 않는다라고 보이지만 저는 지금 특검을 도입해야 될 이유 자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권력형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특검을 하자고 정말 특별한 경우에 하자는 것인데 지금 대통령이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김건희 여사도 뭐 지금 같은 연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지금 대통령직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자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있어서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중앙지검 그리고 창원지검에서 수사했던 것들을 부인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더 명확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검찰을 믿지 못하겠으니까 공수처 만들어야 된다고 했고 이제는 공수처 믿지 못하겠으니까 계속 특검하자는 거잖아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저는 대한민국 수사기관 그 자체를 믿어야 된다. 특검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잇단 폭로에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명 씨에게 너무 의존한다면서 명태균이 민주당의 아버지다 이런 쓴소리까지 나왔고요. 또 명 씨가 민주당 사람이라고 하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법에 찬성한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럼 민주당 사람이 되는 거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어요. 이 공방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진영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관성을 생각하거나 이런 거 없이 무조건 눈앞의 것을 비난하면 된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모든 것에는 기준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이 특검법으로 만들어지고 이게 집행이 되려면 왜 그런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비추어서.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충분하게 불신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를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이것뿐이 남지 않은 최후의 수단이다라는 걸 어느 정도는 국민에게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작업들을 정치적 작업들을 해나가는 게 필요해요. 근데 지금 저는 뭐 명태균 씨 수사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특히 권력자들 김건희 여사라든가 아니면은 오세훈, 홍준표 등등 권력자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고 빠르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그 모습을 보여주면 민주당이 또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주장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앙지검이 출장 조사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거나 공수처처럼 막 압수수색하고 이런 거 모습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권력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민주당도 좀 말씀 뭐 잘 해주셨지만 일단은 국가의 시스템을 인정해주는 모습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인정했지만 인정하는 가운데서 뭐가 안 이루어졌고 뭐가 이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특검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동안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명태균 씨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특검으로 다루겠다고 하면은 그것은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감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 의원만 유일하게 명태균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오늘 5.18 유족회가 김상욱 의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어떤 배경이죠? 지난번 그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집회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했었는데 광주에서의 집회가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죠. 그때 5.18 민주광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뭐 그 강기정 광주시장의 이야기도 있었고 박균택 의원은 쓰레기장으로 가라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러한 탄핵 반대 집회가 탄핵 반대 집회가 광주에서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라는 형태로 지금 김상욱 의원이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광주를 찾았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 지금 당내에서의 상황과는 굉장히 좀 다른 부분이고 그리고 김상욱 의원이 친한계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광주를 다녀온 것에 대해서 친한계 쪽에서는 단톡방에서 나가라라는 이야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나갔다고 해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5.18 그 유족치에서는 감사장을 지금 전달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미운털이 박혔겠어요? 지금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김상욱 의원이 탄핵에 대해서 뭐 찬성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뭐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만 이렇게 광주를 찾아가고 본인이 뭐 헌법기관이 국회의원이긴 합니다만 그러한 집회에 대해서 그건 사설 집회였던 거거든요. 당에서 한 게 아니라 세이브 코리아라는 곳에서 한 것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가서 뭐 사과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저는 적절한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어제 또 다른 명태균 씨 관련 녹취가 하나 공개됐는데요. 그래픽이 준비되면 보여주시죠. 이번에는 경남도지사 관련 녹취라고 합니다. 뭐 윤한홍 의원, 당사자인 윤한홍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보도를 아직 보질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김건희 여사가 경남도지사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 그러면서 윤한홍 의원이 경남도지사 출마를 포기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는 녹취인데 김 여사의 육성이 아니라 명태균 씨가 지인에게 설명하는 녹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미 뭐 나왔던 이야기죠. 나왔던 이야기고 명태균 씨가 한 이야기들은 뭐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여권에서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거기에 추가적인 일들이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권이 됐든 검찰이 됐든 1부터 10까지 좀 소상히 밝히려는 노력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존재하지 않고 아까 오세훈 시장처럼 새빨간 거짓말이다. 뭐 만난 적이 없다. 뭐 한 번 만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꼬리 자르기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권 인사들이 꼬리 자르기식으로 대응을 한 이후에 이게 완벽한 증거는 아니다 그래도 정황적으로 그거에 또 의혹이 더 커지는 정황 증거들이 또 나와요.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권력이 훨씬 큰 자가 이렇게 명태균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휘둘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당연히 의구심을 가지고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여권의 권력자들은 자꾸 꼬리 자르기식으로 대응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그러면 명태균 씨와 처음부터 어떤 인연으로 시작했고 어디까지인가를 정확히 소상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야 사람들이 새로운 게 나왔을 때 아 이거는 좀 과장이겠구나 말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거기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설명이 제대로 안 된 게 나오면 이거 감추려고 했네 라고 더 의혹이 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명태균 씨의 주장들이 뭐 완벽하게 100% 입증은 안 되지만 의혹을 계속 키우는 과정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윤한홍 의원은 도지사 출마나 공천과 관련해 김 여사와 대화를 나눴다는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반론까지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요. 오차 범위 내에서 민주당이 다소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민주당이 2%포인트가 떨어졌고요. 국민의힘은 2%포인트 오른 결과입니다. 이와 동시에 어제 나온 NBS 조사를 좀 볼 텐데요. 20대 부분에서 조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대에서 탄핵 인용 의견이 늘고 기각을 원한다는 대답이 줄었다는 결과인데요. 이 부분을 두 분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당 지지도 측면에서는 지금 여러 조사가 어쨌든 오차범위는 접점이고요. 탄핵에 대한 의견이 조금 변화하고 있는데 중도층에서 보면 전체에 비해서 기각을 원한다는 의견이 눈에 띄게 적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탄핵 심판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에 대한 의견이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2030 같은 경우에 공정성, 그리고 이러한 실리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세대고 어떤 좌우의 이념적인 것들과는 조금 떨어져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럼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에 나왔었던 대통령 측의 메시지 그리고 당 차원의 메시지들이 중도에서 보기에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2030 측에서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탄핵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점으로 해서 당이 좀 더 충실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탄핵 인용 의견이 민주당 지지로 이어지거나 탄핵 기각 의견이 국민의힘 지지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중도층과 20대에서 탄핵을 원하는 의견이 늘어난다는 건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뼈아프게 받아들일 대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 여론조사 추이를 분석해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중도층은 거부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잡아주려는 쪽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마치 2030 세대와 중도층이 탄핵을 반대하는 것처럼 과도하게 활용을 했잖아요. 2030 전체가 무슨 탄핵을 반대하는 것처럼 내지는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과하게 활용을 하니까 처음에는 여야가 너무 싸우는 게 싫어가지고 여론조사에 응답을 안 했던 사람들도
이거는 응답을 해야 되겠네라고 들어오게 되는 현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든 야든 상황,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황을 너무 과도하게 과장해서 활용하는 것은 중도층이나 그 집단에게 거부감을 줘서 오히려 역풍이 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에게 등을 돌리면서 지지율이 감소하고 상대 측 지지가 올라가고 뭐 탄핵과 관련해서도 그런 과정이 있었듯이 또 국민의힘이 너무 과도하게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활용하려고 드는 모습에 거부감이 또 드러나서 새로운 또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탄핵 인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똑같이 나온 거예요. 1%포인트 정도만 차이가 있었는데 그런데 기각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12% 차이가 지금 났다라는 것은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이때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인가에 대해서 20대들이 봤을 때는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유보하는 층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돌아오지 않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도 역시 우리 국민의힘이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심판 지금 전후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면 2030 층에 대한 것만 지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파면해야 된다가 54% 대 38%고요. 그다음에 중도층에선 65% 대 26%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체보다는 중도에서 더 차이가 크다라고 지적을 그렇죠. 하신 거죠.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차이가 크고 근데 지금 2030을 특정해서 분석하려는 여론조사를 언급해 주셨는데 그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까지 두 분과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한 여러 고발장이 접수된 가운데 검찰이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 등도 함께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윤 기자, 압수수색 소식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에 대한 여러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기 과천에 있는 공수처 청사에 인력을 보내 공수처가 보관하고 있는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기관 대 수사기관으로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하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들여다보는 의혹에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영장 청구와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을 제출했다는 고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을 다시 제기했는데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체포영장은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서면 질의에 윤 대통령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며 오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한 적이 없고 통신영장이 기각된 건 사실이지만 공수처의 수사 권한과는 무관한 이유였다고 반박했는데 검찰 역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하철 타다가 물건 두고 내리신 경우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텐데요.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무려 15만 건의 분실물이 접수가 됐습니다. 어떤 걸 가장 많이 놓고 내렸을까요? 자, 지난 5년 동안 지하철 분실물 부동의 1위 바로 지갑입니다. 자, 이어서 의류와 가방, 귀중품이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겨우내 한가득 쌓인 장갑들이 보이죠? 비 오는 날 쓰였던 주인 잃은 우산들도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쌓여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정신이 없었을까요?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 선물 세트도 많이 보이고요. 그 사이 눈에 띄는 저건 뭐죠? 볼링공도 누가 놓고 갔네요. 자, 이색 유실물 중에 새, 그리고 파충류, 애완동물부터 금두꺼비, 심지어 이발소 입간판 등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지하철 분실물을 보면 최근 트렌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빼꾸미기, 일명 열풍을 타고서 가방에 달고 다니는 귀여운 키링이 유실물로 급격히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자, 하지만 지난해 이 유실물 중 고작 절반 정도만 주인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지하철 분실물은 보통 일주일 정도 분실물 센터에 보관이 되고 이후 경찰서로 넘어가서 6개월 정도 더 보관하게 되는데요. 지금 뉴스 보시면서 맞다. 무언가 놓고 내린 것 같다 생각이 나셨다면 바로 로스트 112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접속해 보셔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민간 기업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한 달 탐사선 블루 고스트가 지구를 떠난 지 한 달 만에 달 궤도에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처럼 달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해서 주변을 돌고 있는데요. 블루 고스트는 현재 어떤 상태일까요? 자, 수많은 분화구로 가득 찬 달의 표면이 보입니다. 마치 달이 빙글빙글 회전하는 것 같죠. 달 너머를 잘 살펴보시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초승달처럼 보입니다. 마치 해가 넘어가듯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달 궤도를 돌고 있는 탐사선이 달의 상공 120km에서 촬영해 지구로 보내온 첫 번째 영상입니다. 자, 블루고스트는 약 보름 정도 달 궤도를 선회한 뒤 다음 달 2일 오후 달 표면에 착륙을 시도할 예정인데요. 달에 도착하면 어떤 일을 할까요? 탑재된 나사의 첨단 장비 10개가 임무를 시작합니다. 달의 방사선을 견딜 수 있는 컴퓨터, 우주 먼지를 자동으로 닦아내는 유리 시스템, 달 토양을 분석할 채취 장비 등 최신 기술들을 시험합니다. 자, 그리고 특별한 미션도 있습니다. 예술 작품을 달로 보내는 루나 코덱스 프로젝트인데요. 세계 창작자들이 만든 시집이 탐사선에 실렸는데 한국의 시조 작품도 8편이나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블루고스트가 무사히 착륙해서 임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제주 추자도 근처 바다입니다. 갯바위 위에 익숙한 동물이 눈에 띄는데요. 매끈한 몸에 회갈색 털, 둥글게 솟아오른 이마가 특징인 큰 바다사자입니다. 자, 두꺼운 목을 높게 빼며 이리저리 둘러보는 모습이 귀여운데요. 지금 보는 이 영상, 지난 25일 YTN 시청자께서 일행과 함께 근처를 지나다가 직접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해양 포유류인 큰 바다사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바다사자는 주로 동해에서 발견이 되고 이렇게 제주에서 목격이 된 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지난 2012년 비양도 부근에서 관찰된 이후 처음인데요. 횟수로 따지면 13년 만입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어장 환경이 바뀌면서 먹이를 따라 제주까지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하지 않으면 초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압박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의 임명 시기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YTN 김은건 해설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렸지만 검찰이 공수처를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에서 문제 제기했던 영장 쇼핑 관련 조사인 거죠? 앞서 국민의힘 주지현 의원이 질의서를 통해서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 청구를 한 사실은 없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1일에 윤 대통령 측이 수사 기록 열람 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며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은 피의 사실에 윤 대통령 관련 혐의가 포함되어 있을 뿐 그 대상 자체가 군 관계자들 등에 한정돼 있고 다만 윤 대통령 통신영장은 청구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관련 답변을 할 당시에 파견 직원이 답변을 하였고 답변 내용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한 바가 있는데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장, 차장, 부장검사 성명 불상의 이 직원에 대해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로 고발을 단행했습니다. 이 고발 내용과 관련해서 검찰이 전격적으로 공수처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어떤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관련된 혐의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로 보입니다. 국회 증언 감정법률 위반 죄가 성립하려면 국회 출석
하거나 출석한 상태에서 선서를 했음에도 위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질의서를 통해 서면이 오고 간 상황이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밖에 없는데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답변 내용이 고의에 기한 허위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착오나 과실 수준을 넘어서서 그 내용이 고의에 기한 허위임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아마 이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파견 직원을 통해 답변서를 작성하였다면 공수처 내부와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협의 과정, 답변 내용을 마련하기까지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수처의 관련 서류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오동훈 공수처장이 국회에 나왔을 때 뭐 말이 바뀌었다라는 이제 주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소환 조사도 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사실 이 부분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를 두고 공수처 측이 다분히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 이 답변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허위 답변을 애초부터 상당히 강하게 예정해 두고 있었다는 정도의 혐의 입증이 된다면 이때는 단순히 작성자를 조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공수처장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물론 고발한 상황이라 피해자로 입건은 되겠습니다만 일단 파견 직원, 즉 답변서를 작성한 직원에 대한 조사 단계를 넘어서서 공수처 윗선으로 조사가 이어질지는 혐의 여부를 어느 정도 소명이 내는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의 공수처 압수수색 소식을 짚어봤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치권 공방이 시끄러웠는데요. 국회 권한 침해라는 결론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말에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조한창, 정계선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했는데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여야 간의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 하면서 권한제기 신청을 헌재낸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제 헌재가 결정을 내렸는데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그 후보자 3명이 모두 자격 요건을 갖췄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헌재 판단이고요.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여야 합의로 1명을 선출한다는 관행이 있었던 최 대행 주장,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런 판단을 내린 이제 근거가 또 재판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에 좀 쟁점이었나요?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9인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3인은 국회가 선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에 따라서 국회에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권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선출하면 곧바로 대통령은 재량의 여지 없이 임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사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권한 침해 확인과 아울러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명령해달라거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청구도 추가한 바 있는데 이 부분 청구는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권한 침해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이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단계를 법률관계 설정 형태로 형성하는 과정은 밟을 수가 없다. 즉 임명 명령이나 지위 확인을 확인할 법률상 의무나 권한이 없는 이상 이 부분은 각하했습니다. 결국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권한 침해임을 인정한 이상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 부작위 의무를 다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예, 말씀하신 헌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야당은 하루빨리 마 후보자를 임명해라 이렇게 최 대행에게 촉구하고 있는데요. 여당 반응까지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바로 하기는커녕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상천외한 망언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선출했으니 바로 임명하라는 것이 헌재 선고의 취지이고 헌법 정신인데 무슨 정무적 판단이 필요합니까?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중대한 탄핵 심판을 앞두고 최상목 대행이 그 추천 과정에서 여야 합의도 거치지 않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헌재의 공정성 시비가 다시 불붙게 될 것이고 국민 통합에도 저해가 될 것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해야 할 것입니다. 네, 여야의 입장 듣고 오셨습니다. 결국은 권한이 있는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언제 임명을 할지가 좀 주요한 관심인데 어떤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까? 네, 최상목 대행이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그리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고요. 경질점을 잘 살펴볼 것이다. 이 정도의 원론적인 입장을 대행 측 관계자를 통해서 내놓고 예. 있습니다. 일단은 그 헌행 대행인 만큼 그 지위가 어떤 상황에서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행 의무의 발생 여부를 포함해서 법률 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뒤에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런 그 법률 판단뿐 아니라 방금 이제 여야 간의 이런 입장도 보셨지만은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런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야 하는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언제까지 임명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나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의 권한 유무 또는 범위를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권한 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직접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확인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만 두고 있을 뿐 법적으로 이 조치를 강제할 수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은 국가기관을 기속한다는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만 즉각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처벌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내일 즉각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적 강제 수단이 존재하지 않고 만약 이 상태가 장기화된다면 이때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임을 결정한 상황입니다. 위헌 상태를 지속한 행위 자체로 탄핵 소추 사유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되어야 탄핵 소추 사유로 삼을 수 있을지 전례가 존재하지 않고 당장 가동할 법적 제재 수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혹시 이런 이유들이 있어서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가 권한 침해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최 권한대행은 여러모로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임명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고 무엇보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보다 먼저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데 한 총리가 복귀한다면 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이 위헌 상태를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몫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한 총리가 조만간에 복귀한다면 그에게 이 사건 위헌 상태를 해결할 문제를 넘기고 자신은 권한대행으로서 현상 유지 업무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사로 보입니다. 한 총리가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임명한다면 한 총리가 임명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일 수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이 서둘러 임명이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합류할지 여부는 또 불투명한 거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일단 재판관이 임명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헌재 구성 취지에 맞게 완전체인 구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입니다. 즉, 마 재판관이 원한다면은 바로 이번 탄핵 심판 관련한 중국 심리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다만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미 변론이 종결이 돼서 평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다음 달 중순쯤에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구인 체제로 결정문의 의견을 기재를 하려면은 변론을 또 재개를 해서 변론 절차를 다시 갱신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절차가 상당 기간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어서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분석도 나오는데요. 따라서 이런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어떤 그 찬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아무래도 현재 8인 체제로 조기에 결론을 내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이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전망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지금 변론은 일단 종결이 된 상황이고 선고를 앞두고 있잖아요. 만약에 합류한 상태로 이제 언급하신 것처럼 진행이 되면 변론 재개라는 게 지금 변수가 된 것 같은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까요?
마은혁 후보자가 전격적으로 임명된다면 헌법재판소는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8인의 헌법재판관 체제로 그대로 선고를 강행하거나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된 만큼 변론 절차를 제기해 갱신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적어도 최종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어야 결정 선고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변론을 제기하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갱신 절차는 원칙적으로 그동안 진행된 모든 재판의 녹음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다 들어보는 건가요? 다 들어보는 것인데 이 소추위원, 피청구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상태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11차 변론 기일까지 진행된 녹음 파일의 재생 시간은 50시간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오늘부터 전격적으로 형사소송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일반 형사소송 절차에서 변론 절차 갱신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대법원 주도로 형사소송 규칙이 개정되는데 형사소송에서도 변론 절차 갱신 과정에서는 녹음 파일을 재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시행된 형사소송 규칙 개정에 따라서 재판장은 그 재량에 따라서 녹취서를 열람하게 해주거나 그 주요 내용 고지로 변론 절차 갱신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마은혁 재판관이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되고 변론을 제기해 갱신 절차를 진행한다면 문영배의 권한대행은 이와 같은 간이한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이는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헌법재판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절차를 강행한다면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의 재판 진행 상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검찰 조서 채택하는 논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준용하냐 마냐 이것도 또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 스스로 회피할 수도 있다고요. 회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 회피할 때에는 재척 기피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 한해서 회피를 합니다. 그런데 회피 사유에 일정한 제한이 없다 보니 단순히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 등 포괄 조항으로 남아 있다 보니 다른 사유로도 재판관 스스로 회피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아니라 내가 합류함으로써 변론 절차 나아가서 선고까지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되고 이는 국정의 혼란을 더 심각하게 혼란스럽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질 때는 스스로 회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회피한다면 이때에도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무엇보다 8인 체제가 아니라 9인 체제로 완비된 상태인데 다른 사건도 아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에서 1인의 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1인의 재판관이 자의적으로 회피함으로써 선고 기일을 앞당기는 조치 적절한가라는 비판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9인 체제가 되면은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개정된 규칙에 따라서 뭐 약간 간이갱신처럼 비슷하게 진행을 한다면은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강하게 반발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 규칙이라 일반 형사소송 절차에서도 아직까지 진행된 바 없고 헌법재판소가 전격적으로 이 조항을 준용해서 진행하게 되면 변론 갱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변론 갱신을 한 이유는 새롭게 선임된 마은혁 재판관의 심리 관여를 위한 것인데 마은혁 재판관이 이 정도 간이한 갱신 절차로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을 것인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강한 반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 해법을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가 헌법재판관 앞에 남겨져 있고 여러모로 힘의 줄다리기 내지는 법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논란이 되는 거는 8인 체제와 9인 체제일 때 각각 인용과 기각의 기준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다만 8인 체제와 9인 체제에서 인용 결정을 위해 필요한 헌법재판관 정적수는 동일합니다. 헌법재판은 기본적으로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8인 체제라면 4인을 초과하는 찬성이 있어야 하고 9인 체제라면 역시 5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결정도 있습니다.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위헌 결정, 헌법 소원 인용, 정당 해산, 탄핵 심판 인용 결정입니다. 즉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든 임명되지 않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6인 이상의 재판관 찬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8인 중 6인이 찬성할 가능성보다는 9인 중 6인이 찬성할 가능성이 높죠. 산술적인 가능성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이 추가로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이 사건 탄핵 심판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선택지들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데 어떤 게 지금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세요? 8인 체제로 그대로 선고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일단 최대행이 전격적으로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전격적으로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나치게 임박한 기일에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되었다. 이때는 굳이 변론 절차를
갱신에 재개하기보다는 그대로 선고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와서 새로운 재판관을 위해서 변론 정찰을 갱신한다면 오히려 양측에서 공정성을 두고 시비가 일 것으로 예상되고 어느 정도 평의를 거쳐서 재판관들 사이에 결론에 대한 합의에 다다른다면 굳이 다시 한번 재판을 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8인 재판관 체제로 그대로 선고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보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결론이 더 먼저 나올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이 마은혁 재판관 문제가 한덕수 총리 심판에도 영향을 줄까요? 일정 부분 영향을 줍니다. 네.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중 가장 중요한 사유 두 가지는 첫째는 비상계엄 방조이고 둘째는 헌법재판관 미명입니다. 네. 헌법재판관 미명이라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이상 일정 부분 그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은 탄핵 심판 사건입니다. 위헌, 위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인지는 별도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한 총리 탄핵 심판 사건은 애초에 탄핵 소추 의결 종족수를 채웠는지 여부를 두고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즉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 종족수를 채워야 하는가, 국무위원 탄핵 소추 의결 종족수를 채워야 하는가를 두고도 다툼이 있어서 각하될지 본안 심판으로 나아갈지 본안 심판으로 나아간다면 위헌임을 전제로 중대성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여러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혼자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고요. 주제를 좀 바꿔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야당 주도로 어제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정확한 법률 이름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입니다. 우선 2022년에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 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그리고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게 됩니다. 또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총선의 불법 허위 여론조사 그리고 공천거래 등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고요. 그리고 2022년 대우조선 파업 대응과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 등에서 명 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들이 개입했다는 그런 농단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결국 명태균 특검법이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민주당 주도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또 공은 최상목 대행에게 넘어온 거잖아요.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역시도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여부를 보고 결정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일단 국민의힘이 정략적 법안임을 들어서 최 대행에게 제2요구권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제2요구권 행사 기한이 15일이고 그 사이에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여서 매우 어려운 판단을 두고 현상을 변경하기보다는 그 목 역시 한 총리에게 넘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함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간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창원지검이 어느 정도 수사를 마무리 지었고 사건을 넘겨받은 중앙지검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바로 최 대행 입장에서는 자신을 임명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특검 법안이 통과된 이상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고 역시 한 총리에게 이 사건 결정을 맡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이제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되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한 총리의 어떤 그 탄핵 선고가 15일 안에 이뤄질 수 있어서 지켜볼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었는데 근데 그 안에 거부권 행사를 해서 국회로 다시 돌아온다면 재표결을 해야 되잖아요.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네, 재표결이 이루어지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일단 어제 본회의에서는 제적 의원이 아니고 출석 의원의 과반수 출석 찬성으로 통과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재표결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이 108명이니까 8명 이상의 이탈표가 최소 있어야 이게 가결이 되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당론으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법안이 일단 위헌적이고 또 정략적인 법안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통과가 어려운 걸로 보이고요. 다만 어제 본회의 표결에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김상욱 의원 한 명이 이제 찬성표를 던졌고 일부 의원들이 이제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이제 변화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검법과는 별개로 검찰은 명태균 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틀째 서울중앙지검이 창원으로 출장 조사를 갔는데 수사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네, 서울중앙지검의
전담 수사팀이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예. 이틀째 명태균 씨를 직접 조사를 하고 있죠. 오전부터 오늘도 조사가 진행이 됐고 오후에는 변호인 입회 없이 명태균 씨 홀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조사에서도 이제 명 씨가 앞서 창원지검에서 했던 진술들을 검찰이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주로 진행이 됐고요. 오늘도 이제 지난 2022년 대선과 보궐선거 당시에 윤 대통령 부부의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오전 조사에서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 의혹도 언급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상황은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지금 이미 이제 오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후원자 김한정 씨 통해서 이런 그 비공표 여론조사 받았다 이런 의혹으로 이제 수사 서생에 올라 있기 때문에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이제 수사의 내용들이 윤 대통령 부부가 이제 국민의힘 공천에 이제 개입을 했는지가 이제 의혹인데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이제 녹취가 계속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또 언론을 통해서 민주당에서도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좀 소환을 해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소환 조사 가능성이 높게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은 공천 대가로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황이고 관련된 혐의로서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김 여사 측에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결국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이끌어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즉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김 여사 간에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히 크게 대두되어 있는데 검찰로서는 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관련해 이미 관련자들이 구속 기소된 상황이고 창원지검이 자금 마련, 여론조사 제공과 관련된 일부 수사를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네. 다만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당장 어느 정도 수준으로 조사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윤 대통령은 아직까지 현직 대통령이라 네. 소추 가능성이 상당히 낮을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이 나아가서 김 여사가 명태균 씨와 통화한 육성 녹음 파일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만 그 시점이 2022년 5월 9일입니다. 예.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당선돼 2022년 5월 10일에 취임했습니다.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나아가서 공천 개입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할 자가 공천에 개입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아직까지 당선인 신분인 윤 대통령을 공직자로 보기 어려운 난점이 있어서 이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 등의 지시와 5월 10일 공천 발표 사이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거나 윤 대통령 측이 공직자와 공모해서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는 구조를 짜야 하는데 아마 검찰이 이 구조를 짜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 조사를 전격적으로 실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 구도를 형성해낸다면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과거처럼 서면 조사나 제3의 비공개 장소 조사는 상당히 부족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 사건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은건 해설위원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예년보다 포근합니다. 대기질도 예상과 달리 악화하지 않아서 양호한데요. 다만 내일은 대기 정체로 인해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3.1절 연휴 첫날인 내일은 오전에 제주와 호남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대기의 건조함을 해소시키긴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차츰 비바람이 강해지겠고요.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중부와 경북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영동 지방은 폭설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공기가 부드럽겠습니다. 서울 5도, 광주 5도, 대구 3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서울 13도, 광주 14도, 대구 16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2월 마지막 날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